제왕절개 수술 후 실려온 아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잡아주는 것이다. 자가 호흡이 힘들어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 튜브 주세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이 맞닥뜨리는 첫 위기는 호흡곤란 증후군이다. 우선 인공폐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기로 한다. 폐포 안에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됩니다. 폐 계면 활성제 부족할 때 폐가 거의 다 짜부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산화탄소가 혈관을 통해서 다 폐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미숙아들은 그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인공폐 계면 활성제는 폐포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인공호흡 역시 병행해야 한다. 잠시 후 아기의 호흡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보시기에도 컬러도 굉장히 발그레해졌죠. 아까는 허옇게 창백했었는데 일단 한 고비는 넘겼네요. 사실 오늘 첫날이 제일 고비이죠. 제가 지금 약을 써서 계속 좋아진 않아도 지금 약을 쓰고 한 한두 시간 반짝 좋아지다 다시 나빠진 애기도 꽤 있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 약이 필요하고. 호흡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도 안심하기는 힘들다. 고비는 오늘 밤. 이 아기는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미숙아다. 보통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약 40주 동안 자란 뒤 태어나게 된다. 37주 차에 자궁 안에서 태아의 심장과 폐, 눈 등이 완전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채워 태어나야 아기는 별 이상 없이 숨쉬고 먹을 수 있게 된다.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37주가 안 돼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저체중 아들을 미숙아라 부르는데, 미숙아들은 장기가 다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간격 벗어나고 고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다. 아기를 그렇게 가지면 대개는 새쌍둥이, 어떤 경우는 넷쌍둥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시술과 관련된 쌍둥이, 새쌍둥이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게 아마 미숙아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사실은 내가 미숙아의 엄마가 될 거라는 걸 모른 채로 분만을 하거든요. 첫째는 만삭이었고 이번 분만도 순조로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입원해서 바로 낳는 경우. 그래서 모든 미숙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는 첫날 밤을 무사히 넘겼을까? 어제보다 숨 쉬는 건 훨씬 편하긴 하네. RR은 빠르고 이니셜2는 이니셜도 괜찮고. 다행히 호흡은 원활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아침을 맞았다. 첫날을 잘 넘기는 거. 네,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제 사실 분만장에서도 많이 이게 힘들었었고, 폐 계면 활성제 주기 전에는 호흡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주고 나서 호전이 되고 어젯밤에 또 많이 좋아져서 인공호흡기가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가능하면 내일 정도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는 잘하면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삽관한 것을. 호흡이 돌아온 건 폐 계면 활성제 덕분. 약물을 투여한 전후를 비교해보면 거의 보이지 않던 폐가 약물 투여 후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처럼 호흡곤란 증후군은 미숙아에 있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호흡곤란 증후군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폐포가 잘 펴지지 않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면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호흡은 폐포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폐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폐 계면 활성제다. 폐 계면 활성제는 임신 24주 이후부터 생성되고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폐가 발달하지 못한 데다 폐 계면 활성제의 생성과 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인공 폐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면 찌그러졌던 폐포가 펴지면서 아기의 호흡이 원활해진다. 아기가 태어나면 폐를 이용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미숙아로 나면 폐를 통한 가스 교환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폐 계면 활성제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성 저하나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를 해줌으로써 아이가 호흡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을 쓴다고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호흡을 좀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약물 투여하고 나서도 2차로 또 필요하기도 하고 간혹 3차까지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 투여를 하고 나서도 인공호흡기가 꽤 오래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미수가 치료에 있어 폐계면 활성제 투여와 함께 중심 정맥관을 잡는 일 역시 시급하다. 보통 중심 정맥관은 말초 정맥을 통해 접근한다.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 공급받던 영양분을 태어난 뒤에는 스스로 먹는 것으로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미숙아들은 소화기관의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관을 통한 영양 섭취가 어렵다. 이때 중심 정맥관을 통해 정맥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말초로 집어넣은 중심 정맥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감염 위험도 훨씬 적고 어프로치 하기도 힘들고 보통은 큰 정맥까지 위치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우리 엑스레이 찍고 확인하고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상대 정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심장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 중심 정맥관이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숙아 출생은 상당 부분 고위험 임신과 맞물려 있다. 둘째를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다니던 윤정 씨는 뜻밖의 전치태반을 진단받았다. 심하다고 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고, 후기로 갈수록 그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반을 넘어섰으니까 보통 30주부터 출혈이 하면서 이제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 전에 대학병원을 한번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 현재 임신 25주,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다. 문제는 태반이다. 이 아기 나오는 입구를 지금 태반이라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더 막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여기는 방광인데 여기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렇게 임신 초기 빼고는 피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하열이 막 밑으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자궁에 탁 달라붙어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많아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전치태반일 경우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예정일 이전이라도 이른 출산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궁경부 무력증이다. 임신 23주 차. 이 산모는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인한 조산 위험 때문에 입원했다.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아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혹시 근데 갑자기 또 분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폐성숙 주사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폐성숙제 주사 쓰고 경과 좀 더 보고 만약에 안정적이면 뭐 집에서 통근 치료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저는 퇴원 안 하고 싶어요. 맞아요. 8주나 40주까지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세요. 이렇게 병원 입원해서 좀 집에 가세요.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고. 양수는 괜찮은지 첫 번째 출산에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기에 산모는 지금 상황이 더 당황스럽다. 한 28주나 30주까지는 입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하게 낳고 싶으니까. 이런 고위험 산모 아니면 뭐 이런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해서는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막상 닥치니까 저는 처음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자궁경부 무력증이란 임신 중기에 통증 없이 자궁경부가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한다. 자궁경부가 벌어지는 모양이 Y자형, V자형,
U자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의 길이가 25mm 이하로 짧거나 깔때기 모양으로 벌어지는 모양을 보일 때 자궁경부 무력증을 진단하게 된다.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은 벌어진 자궁경부를 실로 단단히 묶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태 기간을 늘려 조산을 예방할 수 있다. 아주 중증 임신 중독증이 발생하게 되면 엄마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 단백뇨가 심하게 빠지고 폐 부종 오고 간 손상 오면서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분만을 시켜야 되는, 우리가 빠른 미수급 임신 중독증은 뭐 28주 이런 때부터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더 빨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아기의 미수가를 할 수 없이 분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 한 명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실려왔다. 몸무게 3.5kg, 머리둘레 34cm. 키며 몸무게가 여느 만삭 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8주에 태어난 만삭에 가까운 아기. 그런데 아기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산 전에 12지장 폐쇄가 있고 양수 과다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제 진단받고 살아나가고, 아마 12지장 폐쇄를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히 소아외과 전문의가 호출됐다. 몇번 했어요? 2번.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12지장이 폐쇄된 상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술量되게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 현재 막혀있는 부분은 췌장의 바로 윗부분. 12지장의 첫 번째 부분은 위, 두 번째 부분은 췌장과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막이 가로막고 있다. 12지장 막이 생기면 위장에서 소장으로 우유를 내려보내지 못해 영양분 흡수가 불가능하고 잘못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12장 폐쇄긴 한데 밑에 막이 있어가지고 그런 타입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12장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12장과 12장을 옆으로 연결시켜주는 수술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 막고 있는 막만 제거를 해주면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연결시켜주는 수술보다는 난이도를 비교하면 더 좀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은 배를 열어 12지장의 막을 확인하고 그 막을 잘라낸 후 다시 봉합할 예정이다. 만약 이게 어려울 경우 12지장 세 번째 부분까지 박리해 첫 번째 부분과 문합시킬 생각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우선 막힌 걸 찾기 위해 12지장 뒤쪽 부분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데 막이 두꺼워 확인이 쉽지 않다. 신생아는 배가 작기 때문에 피부를 가로로 설계하여 12지장에 접근한다. 12지장 폐쇄의 윗부분은 위장의 내용물이 내려가지 못해 커져 있는 상태. 폐쇄막을 기준으로 위쪽은 가로로, 아래쪽은 세로로 설계하여 두 절개부를 접합하면 아기는 12지장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이 경우 수술 시간도 관건이다. 아기들의 경우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기일수록 필요한 부분만 처치하고 빨리 수술을 끝내야 한다. 이게 제일 응급질환 중에 하나가 장내진 이상증이고요. 왜냐하면은 소장 자체가 그 소장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그 동맥이 소장이 돌게 되면은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아외과 질환 중에서는 제일 응급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개복하고 보니 아기는 12지장 폐쇄뿐 아니라 장의 위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당분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술 후 장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은 금식이다.
힘든 수술을 끝내고 아기가 다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돌아간다. 이렇게 또 한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수술 이틀 후 소아외과 신재호 교수가 회진을 왔다. 우선 주사기를 통해 12지장에 가득 차 있는 위액을 빼낸다. 12지장에 있던 담즙이 같이 올라오면서 색깔이 탁하지만 이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MPO 며칠 하나요? 일주일? 대략 한 그 정도. 일주일, 최소 일주일. 사운드는 꽤 잘 들리는데요. 소리도 괜찮은 거 같고. 많이 부어있던 12지장은 조금씩 부기가 빠지고 있다. 가스 역시 밖으로 배출되는 중이다. 수술 후에 이제 수술한 부위가 조금 부기가 빠지고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변이 배출이 되고 위에서 저렇게 이제 녹색으로 이제 담즙이랑 올라오는 건 좀 한 며칠은 더 올라오긴 할 텐데 가스가 밖으로 빠지고 있어서 요것만 해결되면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아기를 좀 먹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메코니움인가요? 수술 후 당분간은 아기의 변 색깔도 계속 살펴야 한다. 변도 꽤 괜찮네요. 넘어가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출되는 담즙의 양이 줄어들고 색깔이 옅어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다. 배내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태변이 이제 다 빠져나오고 이제 정상변으로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태변이 거의 다 빠져나왔고 정상 이행변이라고 하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노랗게 예쁜 정상변이 나올 거고요. 예, 성은이처럼. 예. 그런 과정은 이제 장 운동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분비물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분비물, 그다음 뭐 위장관에서 나오는 액체들도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고 대변도 확인하고 이게 만약 뭐 토했다 하면 그거 토한 물질도 어떤 건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출산 후 처음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수유 교육을 위해서다. 입술로 톡톡 한 방울 톡톡 주시면 떠트리면 뇌가 밥 먹은 거 알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혀 밑으로, 혀 위로, 혀가 밑으로 가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는 장이 막혀 수술 후에는 금식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아기가 생애 첫 끼니를 먹는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퇴원은 무리다. 아기는 스스로 빨고 삼키고 소화하는 게 호흡하는 게 꽤 조화가 잘 되는데 목에 소리 나는 건 조금 아직은 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 이제 후두 연화증이라고 넘어가는 데가 좀 약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아기들이 커가면서 거의 좋아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고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던 아기. 어머니 땀나. 네. 와, 내가 그거 된. 네. 내가 그거 된다. 어머니가 긴장이 많이 되시나요? 아이고. 소리도 끄끄 하니까 무섭고. 좀더 빠르게 돼. 엄마는 그저 아기가 이 시간을 잘 견뎌주기만을 바랄 뿐이다.